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이 쳐지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 만다 하고 있습니다. 내로한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전공법이 아닌 편법으로 수사하면서 능력도 안 되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세상에 없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책 잡힐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2번, 3번 확인했어야 하는데 수사 시작부터 욕심만 부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실제 한남동 관저에서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 체포영장 내용 공개가 됐습니까? 네, 공수처는 저녁 7시쯤 이 법원에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어제로 집행기한이 만료된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반납하고 다시 청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법원은 영장은 수사 미행성 때문에 접수 여부와 담당 재판부 발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공수처가 발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지난 1차 영장과 달리 이번엔 공수처도 영장 유효기간이나 발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을 늘려 1차 때 7일보다 늘린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차 영장에 명시돼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 배제 문구가 이번 영장에도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도 함구 중입니다. 자, 그럼 공수처는 언제 2차 체포에 나설 걸로 보입니까? 네, 공수처는 조만간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인력 부족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어제 돌연 경찰의 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 위법성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2차 영장 집행은 경찰이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경찰은 공수처에 대한 불만을 사긴 채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방어막을 상당히 두텁게 쳐놓아 이를 뚫고 가려면 상당한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야 할 판입니다. 경찰 특공대를 실제 투입할지가 관건인데 이럴 경우 경호처의 대응 여하에 따라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나곤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가는 길에 대형 버스 8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 땐 공조본 수사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났던 곳인데 언제든 단단히 막을 수 있는 차벽이 준비된 겁니다. 가장자리 빈틈도 철조망이 촘촘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1차 시도 때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과 장비로 버스 차벽과 철조망을 돌파할 수 있는 경찰 특공대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이 경우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군 병력과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전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금 정말 10m, 20m씩 계속 전진해 나가는 방법. 아무래도 서로 다치거나 이러는 상황들이 줄어들죠. 경찰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대행시키려 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공조 수사는 이어갈 방침입니다. 공수처와 결별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이 낫다는 겁니다. TV조선 이나건입니다. 경찰은 1차 체포를 막은 경호처 수뇌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 간부들에 대해 연거푸 소환장을 보냈고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땐 막아서는 경호처 인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유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삼청동 안가로 호출한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내란죄 공범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이강우 경호본부장도 소환 통보했습니다. 특수단 내에선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호처 간부들을 다음 영장 집행 때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2-3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에 나섭니다. 경찰은 지난 3일에도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경호처에 으름장을 놓은 국수본은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 사건도 맡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데 공수처가 아닌 국수본에 민주당이 고발한 이유는 뭔지 전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지휘하라는 공수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비판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조치로서 오늘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 대행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만 하루도 안 돼 고발 조치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포함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할지 보겠다면서도 불이행 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아닌 국수본에 고발한 배경에 대해 수사 인력이 적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경제와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탄핵과 고발 조치 남발 등 공포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고 기분 나쁘면 고발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고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국정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사과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경찰 특공대를 보내야 한다고 수사 지휘를 하는 듯 말해 여당 의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최용국 기자입니다.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산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질책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다시 한번 하세요.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현안 질의 내내 공수처는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국가범죄공소시효 폐지 특례법에 따라 몇십 년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언제든지 지금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저항을 진압하지 못한 5처장을 비판하며 다음 집행 땐 경호처를 압도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 특공대 이번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재집행할 때?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공수처장한테 수사 지휘예요? 뭐 하는 거예요? 5처장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은 마지막 영장 집행이란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걸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정회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직접 한번 보시죠.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이 심판 절차는 당연히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 탄핵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또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에는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라며 탄핵 방해야말로 내란 동조라고 했습니다.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흔들려고 하는 국힘 그리고 보수, 구구, 반동들은 모두 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내란 행위예요. 언어 사용의 주의를 좀 합시다.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면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통령의 사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감당이 아니잖아요. 법사위 이렇게 말씀을 좀 한다고.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정 위원장은 여당 의원 반발에 의사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과정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건 수사 역량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졸속 입법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하게 무리하게 절차를 밟다 보니 법적 모순과 문제점을 따져보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공수처법에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공수처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입니다. 탄압법이요, 죽이기법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옥상옥 기구가 만들어지면 수사기관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속 입법의 부작용은 내란죄 수사 과정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엔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와 외환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려면 결국 다시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합니다. 공수처라는 것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이게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무능괴물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부모가 책임질 순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꼬일 대로 꼬인 이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정치권과 여기에 휘둘리는 공수처의 합작품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부 최우정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 상당히 거세던데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수차례 사과하라고 압박하고 장갑차, 이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하라고 다그쳤는데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이 오동훈 처장의 의자까지 직접 챙겨주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앉은 키가 작지 않은데 의자가 너무 낮지 않아요, 지금? 의자 교체해 주세요. 위원장님, 매우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검찰청과 공수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군요. 네, 저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검찰청과 공수처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근데 실제로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관하라고 했던 것도 민주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에 이 증거물 확보는 경찰이, 체포와 조사는 검찰이 각각 진행하며 사실상 경쟁을 벌였는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 선관위 서버 확보에 검찰이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욱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내란 사태 수사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떼고 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근데 막상 공수처가 수사가 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처장을 압박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윤 대통령 수사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선 수사 속도가 더딘 공수처가 못 믿어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은 검찰과 경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입장에선 일단 검찰은 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경찰에는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결국 인력이 많은 경찰과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가 함께 수사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만약 특검이 출범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당장 내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으로선 스텝이 좀 꼬인 상황입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 수사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네,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완전 진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탄핵 심판과 관련이 없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느냐 마느냐를 다투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들은 탄핵 심판에서도 주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빨라질수록 탄핵 심리도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빠르게 수사하고 심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민주주의가 모든 게 절차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직전인 23일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뺀 데 대한 물리적 대응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연휴 동안 민심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해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직접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헌재는 1월에 4차례, 2월에 1차례 등 모두 5차례 기일을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3일 출석을 유력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민심과 여론 상황을 감안해 연휴 직전을 고려 중이라며 내란죄 철회와 같은 상황 변경에 대응 논리를 마련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란죄 철회 쟁점이 정리되기 전까지 불출석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변호인단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뭐 한 번 아니라 뭐 2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등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자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맞고발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야당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건 부승찬 의원 이후 2번째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추 사유 대부분이 내란죄인데 이걸 빼려면 탄핵소추부터 다시 하라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야당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국회 측이 지난 3일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를 요청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니 내란죄가 가장 중심인데 그걸 철회하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사법시험은 대상 안 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서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추 의결서 26쪽 분량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빼면 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을 종결하고 국회에서 다시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철회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떤 변경이라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먼저 끝내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 사유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단도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요청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탄핵 소추 사유서에 명시된 내란죄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 평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탄핵 사유로 정리한 내란죄를 평가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류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는 애초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한 건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평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참석했던 헌법재판소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 역시 형법상 내란죄를 주요 탄핵 사유의 하나로 이해한 바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이유로 심판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고 말했던 국회 측 김진환 변호사는 추측에서 나온 실언이라며 권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강화는 됐습니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등 다른 사건들이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현재는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거죠? 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재에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13일 만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지만 한 총리의 경우엔 17일 만인 오는 13일에 첫 재판을 엽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 준비 기일을 2번 만에 끝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매주 2번 본재 판격인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요. 여권에서도 한 총리 탄핵 심판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뭐 나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거란 주장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된 후 최상무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만약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두 헌법재판관 임명 효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텐데 그 사이 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나중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위법성, 정당성 논란이 일 거라는 겁니다. 거기 직무대행의 대행이 재판관 2분을 임명을 해서 지금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두 사람은 빼라.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했던 걸로 알려졌지만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 역시 헌재가 하는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권한대행으로 했던 일들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인지를 같이 언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선 다른 법원에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야당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앞당기려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633 법칙에 따르면 이르면 2, 3월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재판의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차기 대권 구도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양측이 사활을 걸고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건우 기자,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네, 내장산 자락인 전남 장성 백양사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엔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지금까지 전북 보안 11.2cm, 장성 7.6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 이렇게 쌓이는 정도로 오는 것이 올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서해안 지역에 눈이 집중된 건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다 서해상의 따뜻한 공기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은 모레까지 최대 30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본격적인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8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칼바람도 있고 얼굴이 많이 차갑고 하더라고요. 패딩 하나 입고 왔는데 솔직히 좀 후회하고 있어요. 영하 10도 이하로 수온주가 내려간 강원 등 내륙 지역에는 폭포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산에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 오늘 약간 춥네요, 약간. 올겨울은 별로 추운 걸 몰랐어요. 약간 춥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지만 모레 아침은 서울이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18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받으러 올해 처음 법원에 나왔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침묵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처음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인 관련 재판 지연에 대한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계속 공전되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 대표와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 간 눈싸움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눈싸움하는 거냐며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먼저 째려봤다며 언성을 높여 한때 휴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모니터를 설치해 서로 시선이 닿지 않게 할지 생각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당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서류를 늦게 받고 변호인 선임을 미뤄 재판을 지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대표는 제출기한 하루 전인 어제 항소 이유서를 내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은 한 달 반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다며 허정무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3명의 후보가 등록한 가운데 내일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4선을 노렸고 결자 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축구인도 광고 영업을 해서 한국 축구의 영업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운영 체계는 급기야 시스템의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선거 하루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은 허 후보가 제기한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공정을 침해하고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전체 선거인단의 80%에 달하는 160명이 추첨으로 뽑혔는데 투명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축구협회가 추첨으로 뽑힌 선거인단 가운데 21명을 빼버린 뒤 보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허 후보 측은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선거 일정을 연기하고 법원 결정문을 분석한 뒤 후속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입니다.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엔진에서 깃털을 발견했다며 조류 충돌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선 규정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 장관은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의 엔진을 수거해 조사해온 국토부 사고조사단은 닷새 만에 조류 충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열 단장은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한쪽 엔진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다른 한쪽은 좀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사고 원인으로 거론되어 조류 충돌이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사고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선 안전구역 바뀌기 때문에 재질이나 형태에 규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직, 인적 구성 개편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수습 후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배달기사가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자라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성범죄나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최대 20년간 배달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전자발찌찬 라이더라는 제목과 함께 배달기사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후 배달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배달기사에게 주문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공용문 비밀번호 등이 다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갑자기 들어오실 수도 있고 진짜 흉기 같은 걸 들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한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 있을 때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비대면으로 받도록 이야기해주고요. 그럴 때에도 이제 조금 초인종 누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걸고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령하도록. 이 같은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성범죄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의 경우 최대 20년간 배달을 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택배기사에 이어 배달라이더에까지 규정을 확대한 겁니다. 채용업체도 범죄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을 한 배달기사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데다 채용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적어 풀어야 할 숙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추운 날씨엔 두꺼운 패딩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유명 업체에서 거위털 패딩이라며 판매한 제품이 실제로는 오리털이나 일반 솜으로 채워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 측은 공정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유명 패션 업체인 이랜드가 자체 운영하는 한 브랜드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판매한 한 거위 솜털 패딩은 충전재가 솜털 80%, 깃털 20%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거위털이 30%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품에 거위나 오리털의 비중을 표기하려면 솜털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 함량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소비자 항의에 자체 조사를 진행한 이랜드 측은 해외 납품업체의 품질 보증을 믿고 검증 절차에 소홀했다며 대표 명의로 사과문까지 내고 제품 회수와 환불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기 당한 거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배신감이 많이 들긴 하겠죠.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들도 패딩 충전재를 속여 팔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국내 패션 브랜드는 오리털 80%가 들어갔다고 홍보했지만 막상 오리털은 3%만 쓴 것으로 드러났고 또 다른 입점사들도 충전재 표기를 잘못해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브랜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신사 측은 해당 업체들을 퇴출하거나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업들은 AI가 바꿀 놀라운 미래를 앞다퉈 선보였는데 특히 집 자체가 AI가 된 모습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AI 경쟁이 뜨거운 CES 현장을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조명이 알아서 켜지고 커튼이 열립니다. 밤사이 수면 상태가 어땠는지도 알려줍니다. 노트북을 열면 AI가 재택근무 시작임을 알아차리고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 곳곳에 녹아든 AI가 사람의 시선과 행동을 분석하고 돕는 겁니다. AI 홈 기술로 안방이 곧 병원이 되기도 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AI 분석이 나와 원격 진료를 제안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 웨어러블 기기에 쌓인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를 봅니다. 차량 디스플레이로 거실의 실시간 상황을 보거나 잃어버린 스마트폰 위치를 확인하는 등 연결의 영역은 집 밖을 넘었습니다. And it don't stop at the home. My colleagues will share how we are working to expand the benefits of home AI into other industries and into society too. 국내 업체들이 가전 AI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삼성 바로 옆 비슷한 규모로 부스를 차린 중국 가전업체 TCL 역시 AI 홈을 전면에 내세웠고 삼성의 집사 로봇과 비슷한 모양의 AI 로봇 헤이 에이미를 처음 선보입니다. 청소기에 달린 팔로 양말까지 치우는 로봇 청소기도 중국 업체 제품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CES에 참가한 중국 기업은 지난해보다 230여 곳 늘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번 CES에선 AI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인 잭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돕는 오픈 플랫폼과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공개하면서 AI 로봇 혁명을 예고했습니다. 시장의 환호 속에 엔비디아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옆으로 10여 대의 로봇이 같이 등장해 손을 흔듭니다. 젠슨 황은 로봇과 자율주행 등 물리적 AI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며 AI 로봇 전용 플랫폼과 초소형 슈퍼컴퓨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올해 CES는 챗GPT로 대변되는 AI 기술을 넘어 인공지능이 접목된 로봇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피부를 입혀 사람과 유사한 외모로 대화가 가능한 로봇부터 Can you tell me an interesting fact? Did you know that honey never spoils? 귀여운 외모로 감정적인 교감이 가능한 반려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She treats the symptoms of th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really by providing comfort.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운동을 돕는 로봇과 줄을 없애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연주가 가능한 로봇 기타도 선보였습니다. It is the very first stringless guitar. It is intended for backing your vocals. So excellent for a singer-songwriter like myself. AI가 바꿀 미래를 보여주는 CES 2025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민주당의 해외 출장 금지 조치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참석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국내용 행사라며 갈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왔었다는데 왜 기류가 바뀐 건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외 출장을 금지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될 때까지 해외 출장은 금지다. 자제가 아니라 금지다라고 하는. 당 일각에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히 국내용 행사라며 취임식 참석 무용론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 이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맞게 될 변화가 큰 만큼 의원 외교를 방기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외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중진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참석하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합류로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은 오는 18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건, 김영배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립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기 전까지 조셉 윤 전 대북 특별대표가 임시 대리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윤 대사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한국의 계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중국과 쿠바 등 새로 부임한 주한 대사들이 신임장을 공식 제출했는데 탄핵 사태의 여파로 한국 대통령 명의가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국제적 망신 같습니다. 구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반 임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시원섭섭하고 아쉽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I know these are very difficult moments for Korea, great democracy that I think will continue to function and work and will work out these problems. 후임으로 온 조셉 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시대사 대리 신분으로 오게 됩니다. 트럼프 2기 첫 대사로 미셰 박스틸 전 하원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상원 인준 절차 기간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례 없는 임시대사를 보내는 겁니다. 탄핵 정국 속 양국 고위급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1기 시절 주요직을 맡았던 한국계 인사를 투입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셉 윤 내정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 한국 사태를 우려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서밋을 보면 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하나 그게 중요했는데 이번엔 보면 한국이 할 역할들이 꽤 있어요. 지난해 2월 한국과 쿠바 수교가 이루어진 지 11개월 만에 첫 주한대사가 부임했습니다. 쿠바와 중국 등 최근 한국에 부임한 9개국 대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신임장을 공식 제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최 권한대행까지 여러 이름이 적혀 혼란스러운 국내 정국이 외교 문서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3명 중 1명은 숨지거나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드론 공격을 피해 민가에 숨었다면서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피해 상황은 쉬쉬한 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며 선전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집 밖으로 나오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무언가를 말합니다. 친우크라이나 시민단체가 북한군이 공격을 피해 주민들을 쫓아내고 은신처로 삼는 장면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기습 작전을 시작한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3,8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І ми зберігаємо буферну зону на російській території. Активно знищуємо там російський військовий потенціал. 특히 드론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북한군 부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 외곽 발사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미사일이 발사됐고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1,500km를 날았다고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족수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도발은 지난해 진행한 성능 시험의 연장선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 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2주 앞두고 북한이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 10년 새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5명이 숨지고 수십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둔 수도 워싱턴 DC엔 폭설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태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얀 눈이 쌓인 의사당 앞으로 제설차가 끊임없이 지나다닙니다. 백악관 지붕에도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워싱턴 중심 내셔널몰에는 스키 선수까지 등장했습니다. I just moved to Washington D.C. in the fall, so I thought my skiing days were maybe behind me, but this is awesome. Best snow day ever.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별세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린 워싱턴 기념비 주변은 눈을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모처럼 내린 눈이 반가워 눈싸움 시합을 벌이기도 합니다. You know how rare it is to get decent snowfall in DC, so we want to have some fun with it.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된 워싱턴 DC 지역에는 이렇게 30cm 넘는 눈이 쌓여 있어 발이 푹푹 빠질 정도입니다. 미국 중동부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과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은 폭설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휴교령과 함께 정부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눈폭탄에 교통사고가 속출하면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고 항공기 8,000편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각 시정부는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북극 제트기류 남하로 영하 18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앨리스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여왕이 호통칩니다. Your way, always here on my ways. 걸핏하면 사형을 들먹입니다. 앨리스와 크로켓 게임을 벌이다 카드 병정이 공을 넣쳐버립니다. 처음엔 호감을 느꼈던 앨리스도 고이두지 않습니다. I warn you, child. If I lose my temper, you lose your head. Understand? 프랑스 혁명 직후 공포 정치의 대명사 로베스피에르가 말했죠. 폭군의 잔인함은 그저 잔인함일 뿐이지만 공화국의 잔인함은 미덕이다. 그런데 그 미덕의 기준이 로베스피에르 자신이었습니다. 노 시인이 당부합니다. 개 조심하게, 그 집 개 사나우네, 몸 조심하게, 바깥 날씨 여간 아닐세. 공수처가 우왕좌왕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뒤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권은 그대로 쥔 채 영장 집행만 경찰에 떠넘기려다 면박만 들었죠. 수사 혼선과 분란만 실컷 키워놓고 능력 부족을 실토했습니다. 50명이 200명 스크럼을 어떻게 뚫겠나. 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다. 알면 애초에 나서질 말았어야죠.
그간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8,800건 중에 직접 기소한 건 4뿐입니다. 구속영장도 이번에 정보사령관 영장을 받은 게 처음입니다. 검수 완박을 서두르느라 졸속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 민주당의 업보입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업무 구분이 모호한 데다 공수처법 자체도 구멍투성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을 경찰한테만 줬던 것도 수사권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공수처장이 바보, 엑스맨이랍니다. 공수처장 탄핵, 공수처 존폐까지 들먹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도 공수처법에 근거합니다. 그런 최대행 입장을 이재명 대표는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행의 대행까지 고발하고 몰아내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나라가 가야 할 길은 오로지 민주당의 길뿐이라는 겁니까? 그런 길엔 역풍이 불기 마련입니다. 1월 7일 앵커 칼럼오는 길은 외줄기 민주당 300리였습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날씨가 제대로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추위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모레는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안팎에 달하며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모레까지 폭설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더 확대될 수 있겠고요. 모레까지 전북에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전남에도 최고 20c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의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10도 보이겠고요. 아침에도 낮에도 체감 온도는 보시는 것보다 훨씬 낮겠습니다. 주말 낮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